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취임식에 이제 공식 초청 기준은 뭐냐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묵으면서 지정 호텔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축하연, 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축하연에 참석하는 그런 한국인은 3명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2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파이터입니다. 투사입니다. 주목할 만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실성이 강한, 그러니까 눈에 잘 보여지는 지지를 좀 표명해 주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하고 바라는데, 우리가 뭐 이제 말하자면 비참한 처지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남 이승만이 50년 동안 미국을 어떻게 활용하고 리드했는가, 그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윤 대통령이 지금 이런 겉으로 보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실은 미국에게 굉장히 본질적인 화두를 던져서 미국을 리드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공식 초청 인사들만 머무는 그랜드 하얏트에 숙박하며 축하연, 볼 등에 참여하는 한국 측 인사는 3명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진 멸콩 회장, 또 박주현 변호사, 그리고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그렇게 3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이제 3번째가 박주현 변호사죠. 2번째는 이제 트럼프 1기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며 트럼프 2기 핵심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AFPI, 이거를 이끌고 있는 프레드 플라이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근 인사들은 2024년 7월에 방한해서 부정선거에 대해 심층 조사했었습니다. 사진은 당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맨 왼쪽은 스티브 예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중국 정책구상 석좌이고요. 맨 오른쪽은 이름은 안 써놨는데 역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투사인 윤용진 변호사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터 교감이 있었어요. 이 교감 처음 시작한 건 사실 주도자 중에 한 명은 접니다. 그게 2020년인가 2019년인가에 프레드 플라이스 등 트럼프 진영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부정선거 이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은 하얏트 호텔에서 모였고요. 미국 측은 이제 각자의 미국 집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한미 공동 컨퍼런스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조직한 게 그때 저였는데, 그때 미국의 어떤 교포가 거금을 쓰셔서 독재가가 그게 조직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가장 심도 깊은 뉴스를 가장 용감하게 다루는 매체는 스카이데일리죠.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역시 그랜드 하얏트에서 숙박 중인 공식 초청 인사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오타가 나 있는데요. 사진의 미국인은 미국 초대형 거물 언론인 스티브 두시, 미국 폭스뉴스 메인 앵커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최근 중국인 99명이 수원 선관위가 선관2로 됐나요? 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되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보내졌다라는 보도로 엄청 주목을 받고 있죠. 저는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이기를 기도합니다. 예, 진실이기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 측에서 택도 없는 보도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스카이데일리가 더 세게 나갔어요. 이때는 이제 간첩단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 미 본토 합송,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가 미 본토 합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송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5분 만에 들어갔죠. 10시 35분, 40분 요때 들어갔을 거예요. 수원 선관위 쪽 들어간 게. 그래서 이제 선관위 내부 중국인 체포 CCTV 영상인데 그렇게 생각되는 영상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버스 이거 확대해서 보면 전부 이렇게 뒤에 머리 깍지 끼고서 이렇게 버스에 타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관위 건너편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죠. 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얘기가 회자가 되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반박을 했죠. 수원 연수원에는 군인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CCTV에서 무전기를 들고 오가는 사람은 경비원들이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스카이델리는 이에 대해서 즉각 다시 재반박했습니다. 맞다.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건 이 그림에서 C 건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A동이다. 예, 건물이 다르다. 그런 재반박을 했어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게임의 구도는 필승입니다. 윤 대통령 복위 및 자유공화 진영 급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죠. 우리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저항,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윤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 세 번째,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전략이 서로 맞물려서 상호작용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보다 깊게 각성해서 보다 맹렬하고 전략적이고 지능적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내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14시에서 16시까지 광화문 동아명세점 광장에서 전국 6천여 교수들로 이루어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주도해서 자유공화 시민혁명 선포대회가 열립니다.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네,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내일 헌재 앞은 안 될 거고요. 아마 낙원동 부분까지 이제 행진하겠죠. 네. 이제 우리는 미국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이제 곱씹어서 생각해야 될 처지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또 한미동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미국은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 같은 이슈들이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12월 3일 계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정치 내전의 핵심 화두 역시 결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 서방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해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것이냐 그런 화두죠. 이게 실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앞장서서 날뛰고 있는 이 정치 사냥개들이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 자들의 대부분은 중국 간첩 아니거든요. 또 까고 보면 뭐 아주 색깔이 진한 종중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커리어 뭐 이런 거 생각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서방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갈 거냐 중국 위성국가로 전락할 거냐 이런 아주 그 민족의 우리 한국인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선택이라는 고민들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참여 이걸 결국 본질로 삼고 있죠. 이러한 대한민국은 미국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남 이승만이 1904년에서 1954년까지 미국을 활용했어요. 50년 동안. 근데 활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써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깔려 있냐면 어떤 미국인보다 더 심오하게 미국을 꿰뚫어 봤어요. 어떤 미국인보다 더 심오하게 현대 문명을 꿰뚫어 봤어요. 미국이 이끄는 현대 문명을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미국을 리드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50년 동안 미국을 리드한 것을 이렇게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9번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비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루한 처지죠. 비참한 처지죠. 트럼프 행정부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메시지, 현시성, 비저빌리티, 눈에 딱 띄는 메시지, 노골적인 메시지를 발신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매달리는 형세잖아요. 비참하고 비루한 형세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활용하고 또 활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리드해 왔는가를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1904년에서 5년에 걸쳐서 옥중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입니다. 당시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제가 대승을 했을 때예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반도는 일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냉혹한 그 제국주의 글로벌 그 열강 각축 게임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남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독립적 개인이 되지 않으려면 독립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독립민족도 아니고 독립국가도 아니에요. 독립정신이에요. 그리고 정신의 원하는 개인이죠. 정신의 단위는 개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뜻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독립국가의 존재 이유는 독립적 개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독립적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국가를 제대로 만들면 현대문명 세계시장 속에서 번영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제대로 만들면 현대문명 세계시장 속에서 번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일제의 신토의 신민, 2등 신민, 3등 신민으로 살면 신토 체제, 일제 체제의 3등 신민으로 살면 독립적 개인 될 수 없다. 독립적 개인이 되려면 반드시 독립국가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독립국가를 제대로 만들면 현대 문명과 세계시장 속에서 번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분량이 뭐냐면은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 대통령 중심제 자유공화국 체제가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암시되어 있냐면 이걸 내놓고 얘기하면 만에 하나 책이 발각될 경우에 역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현대 이 자유민주 국가의 체제를 뭐 영국, 미국, 프랑스로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 중에서 미국에 제일 많은 그 분량이 받쳐져 있어요. 어느 정도 분량이 받쳐져 있냐? 저도 그 책을 일단 처음 알았는데 미국의 독립 그 혁명 선언서가 앞에 있는 뭐 그 토마스 제퍼슨이 썼다는 선언서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수십 페이지로 그 책의 수십 페이지가 결국 뭐냐면 우리는 왜 이런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불사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고 그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열돼요. 그게 그 전량이 다 번역돼 있다고요, 거기. 그 책에. 그러니까 미국을 굉장히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권분립 체제,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 중심제 자유공화국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요새 뭐 개헌하면서 무슨 뭐 이원 집정부제 얘기하고 뭐 의원 내각제 얘기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또 독립정신은 현대 문명의 특성 본질을 꿰뚫어보고 미국을 모델 케이스로 벤치마킹한 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 자체는 뭐 미국을 리드했다기보다 우리 이제 그 리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 그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나라에서 이 정도 통찰을 담은 이 같은 냉정한 책이 나왔다는 게 엄청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둘째는요, 1910년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이죠.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번역을 하자면 미국이 확립해가고 있는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우남 연구자들이 엉터리냐면 이걸 구글링을 해보세요. 그럼 딱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을 뭐라고 지금 소개되어 있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영세 중립 국가론 아니에요. 이거 한글 위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 이거 잘못된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뭐 유머시기, 손머시기 이런 그 원로들 운함을 연구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칭송받아왔던 원로들이 이 짓을 해놨어요. 이 책 안 읽어본 거야. 이 책을 저는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고, 야, 이 번역 이거 다, 제목 번역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영세 중립국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저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2년, 3년 동안 그게 12년, 13년, 14년 요때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소가 저기 그 종로구 부암동에 있어요. 거기에 그 작은 한 평 한 반쯤 되는 작은 그 부엌 뒤에 있는 꼴방을 하나 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있으면서 자료를 제가 발굴한 것도 한 2개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국내 연구자 중에 최초로 읽어서 이게 이런 뜻의 자료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는요, 그 뭐냐면은 이때 뉴트럴리티는 요새 개념으로 말하면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freedom of navigation. 지금 이제 그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대만 근해와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항행의 자유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옛날 또 용어로 하면 무역의 자유랑도 관계가 돼요. 이 논문은 뭐냐면 이 국제법에 있어서 항행의 자유라는 것이 하나의 큰 원칙으로 확립된 것은 미국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다 이거예요. 미국은 이걸 왜 확립시켰냐?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존재론적 운명이 미국으로 하여금 항행의 자유를 자기들의 생존 조건으로 설정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 최초로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그때 구글링을 해서 이 책을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쯤 구글링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책을 인용한 게 최종 인용이 몇 년도였나 뒤져보니까 1970년대 초까지 인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이 나온 지 60년 후까지 인용되는 명논문이에요. 제가 읽어봐도 굉장히 명논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또 희한한 게 이게 제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사정을 예언을 하다시피 한 거예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 세계 제1차 대전은 1914년부터 벌어졌죠. 그런데 미국이 참전한 건 1917년이죠. 근데 미국이 왜 참전했냐? 미국이 영국에게 물건을 파는 상선을 독일 잠수함 유보트가 격침시켰단 말이에요. 대서양에서 미국 상선에 미국 화물선의 항행의 자유, 무역의 자유를 독일이 파괴했기 때문에 미국이 참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만 인근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걸 두고 중국이 지금 까부는 거는 미국에 박혀져 있는 미국을 미국으로 규정하는 그 근본적 DNA에 대한 도발이에요. 겁대가리가 없어서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이 미국의 DNA가 인류의 홍복인 거죠. 그 미국이 이 원칙을 확립하기 전까지는 바다는 그냥 해적이에요. 그냥 약탈하면 돼. 근데 미국에 의해서 이 원칙이 확립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그게 인류의 홍복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이 어떤 존재야? 그리고 현대 문명이 어떤 존재야? 현대 문명에 잘 적응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살아가기 위한 국가 체제는 어떤 체제야? 이게 만약에 독립정신이었다면 그러한 미국이 현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로 지금 굳혀져가는 무역의 자유, 항행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적인, 운명적인 그 목을 걸고 있어 라고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1904년의 독립정신과 1910년에 그 미국이 확립해가고 있는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논문, 이 2개는 미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토대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바탕을 해서 미국을 리드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한번 보죠. 일제가 이제 최초로 잔악한 대규모 독립운동 탄압 사건을 벌이죠. 그게 신간회 백오인 사건입니다. 기독교 탄압이기도 하죠. 대부분이 다 기독교 인사였죠. 이 탄압의 대못을 받고 기독교 불락을 독립운동의 핵심 근거지로 삼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남이. 이 백오인 사건은 1911년 초부터 본격 검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백오인 사건의 최종 타겟, 핵심 타겟은 우남 이승만이에요. 그럼 우남을 그때 왜 못 채갔냐? 1910년에 우남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왔잖아요.
그럼 운암 배후에는 미국의 핵심 지도층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깔려 있냐면요. 19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은 둘입니다. 하나는 유통업의 대부호 워너메이커, 다른 하나는 석유 쪽의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그 버나드 쇼의 그 피그말리언이라는 그 연극에서 보면 둘을 합성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워너펠로우라는, 그러니까 록펠러, 워너펠러라는 합성어를 만들죠. 그러니까 워너메이커랑 록펠러를. 근데 워너메이커가 확실하게 민주당과 결합한 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그 시민운동을 키워요. 그게 이제 전 세계 YMCA 운동의 대부고 미국 시민운동의 대부고 나중에 194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존 머트입니다. 우남이 존 머트의 시민운동론 많이 번역해요. 시민운동에 관한 책들. 그러니까 존 머트가 자기 오른팔이 플래처 브록만이에요. 플래처 브록만과 우남을 연결시켜가지고 1910년에 한국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플래처 브록만은 한국과 중국을 담당하고 우남은 한국만 담당하고. 그래서 그때 세브란스 병원 만들어지고요. 그때 종로에 YMCA 빌딩 만들어지고요. 그때 이게 일종의 새마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문명을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 무슨 목공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 몇 가지 과목을 둬가지고 현대문명에 맞춘 그 교육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목수가 굉장히 훌륭한 점이 있지만 치수 재는 방식, 그다음 가공하는 방식이 그 디테일에 있어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대 문명에 적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튜닝해 주는 그런 거라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그 호응을 얻어요. 그러니까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죠. 그걸 이끈 게 우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남은 1910년에 이미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전국구가. 그러니까 이게 우남을 당장 이제 못 잡아들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일제가 미국 눈치 엄청 볼 때니까 못 잡아들이고 이제 조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남이 이게 4월일 거예요. 1911년 4월에 미국으로 튄다고요. 그래서 우남은 그 튄 다음부터는 튈 때는 아마 일제 여권을 썼겠죠. 그 다음부터 그 여권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1945년 귀국 때까지 무국적자예요. 사실은 미국 시민권도 취득을 안 했어요. 아마 김구나 뭐 도산 안창호 이런 분들은 다 중국 국적 뭐 이렇게 해서 국적을 다 갖고 계셨을 텐데 우남은 국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남은 이제 이 백오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자기는 튀었죠. 근데 이제 191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대 총장이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드로 윌슨이 어떤 사람이냐? 우남이 처음에 하버드를 갔잖아요. 근데 하버드의 지도 교수는 친일파야. 말하자면 미일 동맹을 엄청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은 그냥 일본 식민지로 그냥 쭉 발전하면 되지. 일본 애들이 그래도 다른 데랑 비하면 잘 대해주는구만. 그만하면 됐잖아. 뭐 이런 입장이라고 말하자면. 그래서 우남이 그걸 못 견디고서 프린스턴으로 옮기죠. 지금은 프린스턴이 이제 뭐 말하자면 별로 그렇게 안 꼽히지만 그 당시엔 당대의 가장 진취적인 대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에서 만든 거라 그 영국 계통과 좀 다르잖아요. 잉글랜드 계통과 다르잖아요. 진취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옮겼을 때 우남한테 돈을 만들어준 게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때 총장 프린스턴 대 어떻게 돈을 만들어주냐? 돈 많은 동북부에 있는 돈 많은 교회에 그 간증 한국에 대한 간증 연설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한 번 가면은 뭐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 대형 교회 가서 엄청나게 잘 연설하면은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받잖아요. 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받아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거 주말마다 가서 한 3주 하면 굉장히 그때는 학비가 비쌀 때거든요. 학비도 하고 생활비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드로 윌슨이 그걸 짜준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아닌데 우남을 보호해주고 우남의 빠뜨롱을 해줬다고요. 근데 우드로 윌슨이 1912년 11월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이걸 움직여가지고 미국을 움직여서 일제의 무지막지한 압력을 넣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백오인 사건 때 그 굉장히 잔인했어요. 고문받다 죽은 사람도 있고 체포돼서 가다가 튀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1912년 1심에서 유죄를 다 선고받거든요. 105인이. 그중에서 99명이 1913년 2심에서 무죄 석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도 뭐 무기징역 이런 데서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이 감량이 되죠. 그 105명 중에 99명을 무죄 석방시킨 사람이 우남이 이 민주당 커넥션 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예. 이제 1912년 11월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당선 확정된 다음에 예. 워싱턴 DC 이제 포아탄 호텔에서 열린 우드로 윌슨 당선 축하 대회에서 우남은 이제 그 유대인과 스코틀랜드인이 중심이 된 민주당 거물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서양에게 주었듯 한국인은 동양의 사도 바울을 아시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경도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는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동방 예루살렘입니다. 동방 예루살렘인 건 제가 붙인 말이고요. 앞에 것까지는 워싱턴 포스트 당시의 보도에 인용돼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뭐 대담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앵글로색슨 같으면은 유대인이 예수를 서양에게 줬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오너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과 스코틀랜드인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을 띄워준 거라고. 그리고 자기 한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끔 돈을 밀어준 원화메이커 당연히 유대인이죠. 네, 한국 YMCA 돈 밀어준 그 어마무시한 돈 밀어줬어요 그때. 천문학적 돈 밀어줬습니다. 그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띄워주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손경도 이 양반은 이제 늦깎이 기독교 그로 이제 개종한 분인데 유생이었다가 손원일 제독 그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의 아버님 되시고 이 양반의 그 당시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는 이시영 선생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질 때 원로를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시영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손경도를 같이 모셔요. 그런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화탄 연설을 할 때 한국에서 건너간 37살짜리 무국적자입니다. 요즘 용어로 불법 이민자예요. 그런 청년이 그 우드로 윌슨 지금 말하자면 지금 Chief of Commander Ball이었죠. 그 볼이 한 두세 종류 있어요. 지금 축하연이 3개인가 있어요. 축하연이 그 지금 그 지지자들과 가지는 축하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린 게 그 엊그저께 그 주한 미군과 통화한 그 축하연은 최고사령관 축하연이에요. 그러니까 Chief of Commander Ball. 네, 거기서 연설을 한 거예요. 메인 스피커로. 37살짜리 무국적자, 불법 이민자가. 이 연설은 이제 사실은 기독교 전도에 관한 게 아니라 기독교 전도 같이 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글로벌 군사지정학에 관한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 뭐냐면은 일제 신토와 서방 프로테스탄티즘 르네상스는 멘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정신적으로 서방이다. 동방 예루살렘이다. 서방의 코아다. 그 코아 멘탈에 도달해 있다 이미. 지금 당신들 미국은 일제를 전략적 동맹으로 삼고 있지만 멘탈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 미일 동맹이 가봐야 얼마나 갈 거냐. 이 소리라고 이게. 호소이자 선언이고 예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연설 전문은 전혀 없어요. 이거 제가 뒤져낸 건데 그 신문의 쪼가리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인용돼 있어요. 전 이거 읽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앵글로색슨이 들으면 야 저거 뭐 유대인이 예수를 서양에 줘? 그러니까
그때는 서양을 웨스트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억시덴트라 그러더라고요. 또 아시아를 동양을 아시아라고 안 그러고 오리엔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the Judea people, Jewish people도 아니죠. The Judea people gave Jesus to the Occident.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예수를 서양에 줬다. 그리고 we Korean people have our own Paul. His name is 손경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자신의 사도 바울을 갖고 있고 그 우리 자신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손경도다. 이것도 굉장히 불경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틀이 꽉 짜인 그 기독인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저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정립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보는 기독교를 폴라인 기독교라 그래요. 바울로선 기독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예수 이후 세계에서 예수 이후 시대에서 그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노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들의 그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고스란히 지키자라는 노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 율법이라는 게 나중에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슬람 율법이랑 비슷하다고요. 근데 그 고스란히 지키자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강했죠. 오히려 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이스라엘 땅 근처에 유대인 이스라엘 땅 근처에 오리지널 유대인 중심의 그런 노선들 유대 전통 중심 기독교를 쳐서 거꾸로 때리고 오히려 어디 고린도면 지금 어디야? 어디 불가리아 근처 아니에요? 발칸 반도거든. 혹은 지금 저기 터키 쪽 터키 시리아의 쪽에 해변지대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화 시킨 사람이라고 이거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전서가에 뭔가 보면 왜 그런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준 음식에 무슨 뭐 뱀장어도 있고 뭐 이런 얘기 그게 이제 뱀장어 이런 거 안 먹잖아 원래 유대율법에선. 그게 바울 노선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유대의 전통적 율법, 전통적 라이프 스타일을 초월한 기독교.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데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근데 동양의 바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담한 얘기죠. 대담한 얘기인데 이게 기독교 전도에 관한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좀 다른 측면으로서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방과 일제는 멘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은 정신적으로 서방이다. 거기에 도달해 있다. 지금 당신들 미국인들은 일제를 전략적 동맹으로 삼고 있지만 과연 미일 동맹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이런 무시무시한 호소 선언 예언입니다. 이게. 예.